세노버스. 최근에는 허스키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딸려온 터커 유전을 626밀리언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 자산은 CV가 가진 헤비오일 자산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잘 판 것처럼 보이지만 허스키를 인수했을 때 터커 자산이 CV의 기존 자산과 위치적인 시너지가 있었고 CV의 기술력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거라는 기대도 높았기 때문에 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전에는 허스키의 주유소 사업의 약 65%와 몬트니의 천연가스 자산을 420밀리언 달러와 238밀리언 달러에 판매하였습니다. 주유소 사업 판매는 합병 전부터 소문이 났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었는데 괜찮은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진이 크지 않은 리테일 사업과 생산 단가가 비싼 고비용 자산, 그리고 논코어 자산을 정리해서 부채 레벨을 빠르게 8빌리언 달러 밑으로 내리려는 전략 같습니다. 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하는 LNG 캐나다 터미널 사업이 몇 년 안에 완공되는 시점에서 몬트니 천연가스 자산 판매가 아쉽기는 하지만 CV는 이미 남중국해와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있어서 아시아 수출에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WTI 유가 75불 정도에서 앞으로 5년간 33빌리언 캐나다 달러의 FCF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CV의 시총보다도 4빌리언 달러나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당장 내년 FCF가 5.5빌리언 캐나다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현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WTI 유가가 최소 45불만 유지되어도 카펙스 비용과 배당 지급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배당도 점점 키워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저비용 생산자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유가가 유지된다면 이번 자산 판매와 함께 계획보다 훨씬 빨리 부채 레버리지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채는 더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배당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COP가 자산 판매로 받은 10% 정도의 CV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내년까지 팔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는데 12월 SEC 기록을 보면 COP가 현재 들고 있는 CV 지분이 한 달 전보다 약 1% 정도 줄어든 총 4.9% 정도입니다. COP의 CV 주식 판매도 반을 넘겼고 압박도 결국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년 말에 TMX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가 끝나면 캐나다 헤비 오일을 아시아나 캘리포니아의 정유소로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되고 WTI 미국 유가와 WCS 캐나다 유가 사이의 간극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겁니다. 썬코어는 올 후반기 이후로 7%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 중이고 배당을 2배 올려서 코로나 전 수치까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 상승은 경쟁자인 CNQ, CV, IMO에 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정유소 처리량이 코로나 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포트힐스의 운영 비용도 배럴당 10불이나 줄어들 거로 예상되면서 유가가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면 내년에도 엄청난 캐시머신이 될 것이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 상승 여력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현재 주가는 너무 저평가입니다. CV와 SU는 매장량이 30년 넘게 남았다는 것도 섹터 내에서 엄청난 무기입니다. 옥시덴탈. 다른 회사들처럼 자산을 여기저기 조금씩 판매하고 있지만 뭔가 큰 덩어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부채를 크게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욕심쟁이처럼 전부 다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느낌이라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제품 가격만 유지된다면 옥시의 강력한 FCF를 생각해보면 부채를 줄이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지만 당장 주가를 생각해보면 피어그룹의 행보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금리 인상은 부채가 많은 회사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로 나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퍼미언 자산과 유가 1불 상승 시 엄청난 토크를 자랑하는 FCF, 완전 알짜배기 사업인 케미컬 사업, 그리고 환경 관련 카본 캡처 사업 등은 옥시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VT처럼 배당 재개 같은 굿뉴스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부채가 25빌리언 달러 밑으로 줄어드는 내년 2분기 정도가 되어야 배당 상승 이야기나 자사주 매입 같은 소식이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버밀리온. 내년 초 배당 재개 소식도 히트지만 이번에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로부터 아일랜드 천연가스 자산을 434밀리언 달러에 인수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번 인수로 내년도 유럽의 가스 생산량은 7% 정도 올라가지만 FFO에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무려 거의 2배인 42%로 점프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연히 내년 FCF 수익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퀴노르가 왜 이렇게 싸게 자산을 매각했는지 조금 의문스럽지만 아일랜드 해양 프로젝트는 이미 VET가 20% 지분을 가지고 36.5% 지분을 가진 에퀴노르와 동업하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에퀴노르 입장에서도 빠른 판매를 위해서는 자산에 대해 잘 아는 파트너 VET에게 파는 것이 가장
잠깐 쉬었을 겁니다. VT 역시 새로운 걸 산 게 아니라 합작하던 사업이었으니 눈퉁이 맞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시너지 효과도 커서 서로 윈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영국까지 보내집니다. 이 판매 소식 얼마 후에 에퀴노르가 내년에 노르웨이 근해에서 대규모 유전 개발에 들어갈 거라고 발표한 걸 봐서는 그 판매 대금을 자국 유전 사업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이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노래를 부르면서 화석연료와의 작별을 고하느라 생산량을 대폭 줄인 데 반해 꾸준히 천연가스 생산량을 유지하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르웨이가 최근 내년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6% 정도 줄일 것을 발표함에 따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우려 때문에 전전긍긍인 유럽의 정치인들에게 치명타를 날렸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를 찍으면서 유럽은 코로나에 이어 친환경에 발목 잡히면서 망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댓글에서 VT의 인벤토리나 매장량에 대해 우려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피어그룹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부채 레버리지마저 더는 VT를 막을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해칭이 적은 VT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만 유지된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빈티브, 한동안 대번에너지와 주가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이좋게 올랐는데 현재는 꽤 차이가 나게 뒤처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섹터 내 주조 환원 프로그램이 최고 중 하나라는 DVN이 조정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DVN의 12월 배당은 저번 분기 9월보다 무려 71.4% 상승했고 올해에만 배당이 무려 7.6배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OVB 역시 이번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제품 가격만 유지된다면 내년에 DVN 못지않은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게 생각하면 SU와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 중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싼 값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고 발행된 주식수가 줄어들면 배당으로 나가는 돈까지 싸게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OBB는 다른 피어그룹에 비해 더 나은 현금 흐름 전망을 하고 있어 주주들에게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 오일, 머피 오일, 그리고 PDC 에너지 등도 그런 선상에서 OBB의 대체 호환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스코시아 은행에 따르면 설사 내년에 WTI 유가가 42.5불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OBB는 카펙스와 배당을 다 지불하고도 손익분기를 넘길 정도로 가장 낮은 카펙스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레인저 오일, 피어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레버리지나 높은 FCF 포텐셜, 그리고 오일 함량이 풍부한 프리미엄 유전에 항상 가이던스보다 많이 웃도는 실제 생산량 등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주식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주가가 심하게 조정을 때 올라탄다면 손해보기가 더 힘든 주식이기도 하고요. 올 4분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해칭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왑이 75.15불에 되어 있고 양방향 칼라스 실링도 88불, 75불, 53불에 되어 있는 등 해칭 세팅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해칭은 사용하기에 따라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칭은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세팅 가격이 중요합니다. 하이피크 에너지, 중소형 주식 중에 이번 조정에서 11월 전고점을 기준으로 가장 주가가 내려가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생산량 증가 예상이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4분기에 이미 예상 가이던스를 넘어섰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시추기가 4개로 늘어나는 내년 생산량에 상당히 기대가 큰 기업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대주주 비율이 미친듯이 높아서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것과 새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도가 낮다는 것 외에는 부채 레버리지도 굉장히 낮고 퍼미엄 미들랜드 명당 자리와 90%가 넘는 석유 함량의 프리미엄 유전을 생각해보면 약점이 거의 없는 주식입니다. 그 외에 이번 조정에서 잘 버틴 주식은 자회사인 미드스트림 OMP가 CEQP와 합병하면서 든든한 우군을 얻은 OAS입니다. 작년에 챕터 11에 갔다 온 것을 생각하면 상전벽해 수준입니다. 크리센트 에너지와 링 에너지, 반면 전고점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은 REI와 CRGY입니다. 링 에너지가 더 떨어졌지만 크리센트 에너지는 애초에 전고점이랄 게 없었기 때문에 더 부진한 주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크리센트 에너지는 구글 검색해도 비슷한 이름의 회사가 많아서 회사 홈페이지가 첫 페이지에 뜨지 않을 정도로 왜 이런 이름을 선택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합병을 둘러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진 자산에 비해 턱없이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현재 거래량도 적어서 장난치기 쉽고 최소 27일인 텍스로스 셀링 기간까지는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존 고프와 그의 가족들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헤지펀드 KKR도 고프와
마찬가지로 회사 값어치를 높여서 좋은 가격에 팔아먹는 게 목적일 것이기에 외내 문제일 뿐 주가가 제 가격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새로운 회사로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이길 기대하기보다 회사가 앞으로 장기 계획이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받은 후에 주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RGY와 REI의 비슷한 점은 둘 다 생산량 감소율이 낮은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와 내년의 해칭 상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점입니다. 둘 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해지를 했을 테지만 제품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나마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는 편입니다. REI는 퍼미언의 셰일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유전을 가진 회사로 셰일 특유의 높은 감소율이 없어서 저비용 생산자입니다. 단지 올해 해칭이 100% 이상 되어 있을 정도로 엉망이었고 3분기 생산량도 기대 이하여서 실망스러웠는데 그동안 너무 저평가였는지 11월 초에 현재 주가의 2배 정도로 오르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저번 CRGY 소개 영상에서도 REI의 신고가를 예로 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현재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4분기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버보우 리소스 생산량의 30% 이상이 석유와 NGL일 정도로 리퀴즈 함량이 높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글퍼드의 유전이 있는 천연가스 주식입니다. 올해 자산 인수하면서 지급한 주식을 상대 회사에서 팔고 있는 중인지 사실 위에 두 주식에 비해 특별히 결점이 없음에도 위에 두 주식 못지않게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조정이 심하게 오기도 했지만 거래량이 적어서 그런지 필요 이상으로 조정이 온 것 같고 아마 이 세 주식을 들고 있다면 투자 목적에 따라 서로 로테이션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생산량의 약 60% 이상이 해칭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 역량에 비해 이번 조정의 주가가 많이 내려간 주식으로는 저번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노던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최근 계획 발표에서 앞으로 2023년까지 배당을 매 분기마다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주가 대비하면 2023년 말까지 약 7% 근처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전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변수가 있고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려는 걸로 보여서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저번 주 미국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공여행 제한으로 제트오일 수요가 여전히 많이 낮은 상황에서 역으로 코로나가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수요 회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금요일에 나온 기사에서 2022년과 2023년에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배럴당 110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다시 이빨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회복을 떠나서 석유 서비스 업계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 때문에 석유 회사 자체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비용이 과대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펙스 비용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골드만삭스가 이빨을 털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